네, 12월 22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 유안타증권 선흥역지점 박진희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방송 전에 또 박 부장님이 또 맛있는 케이크를 또 가져오셔가지고 네. 우리 PD들하고 갑자기 미리 크리스마스. 그러게요, 미리 크리스마스. 네,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참 가끔 제가 느끼는 게 남자들은 우리 PD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좀 멋이 없는데 우리 박 부장님도 그렇고 우리 작가들 여성 작가들 보면은 이렇게 아기자기한 거를 좋아해가지고 이쁜 게 좋잖아요. 그러게요. 아 참 요새 작가들이 저보고 자꾸 막 민망한 거를 자꾸 시켜가지고 뭐 하트 날리라 그러고. 아, 진짜요? 인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 아, 좋아요, 알림 막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 거 하라고. 해요, 마지막에. 못 한다고. 나 이상하게 뭐 오글거려서 못 하겠어. 그냥 우리 시크하게 좋은 정보 드릴 테니까 봐주세요. 그냥 이렇게.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네. 제가 대신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한번 점검해 볼까요? 일단 그래도 괜찮은 시장이긴 했는데 미국에 오른 거에 비하면은 그렇게 또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또 내일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분도 있는데 한번 시장 전반적인 상황을 네. 좀 점검해 주죠. 저희는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하긴 우리 또 미리 반영되긴 했어요. 네. 항상 시장의 뉴스들이 굿뉴스들은 좀 장중에 우리나라 좀 먼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생각보다 덜 빠지고 강하게 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으로 좀 덜 반영이 됐다라고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어제 미국 시장 많이 올랐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 장중부터 좀 전해진 뉴스였었고 이제 마이크론의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반도체 관련주들을 좀 많이 올렸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이 전면 봉쇄 없다 그런 얘기하면서 또 시장에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리오프닝 많이 올랐고 우리 시장도 오늘 좀 리오프닝주들 좀 오른 흐름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오미크론이 이제 대세종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얘기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남아프리카에서 뭐가 나왔네 하고 한 게 불과 진짜 몇 주 안 되는데. 진짜 삽시간에 진짜 불 붙듯이 막 정말로 붙어버렸는데 그때도 저희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뭐 뉴스에서 이 오미크론이 오히려 대세종이 되면은 코로나 생각보다 뭐 빨리 끝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나왔었었는데 실질적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미크론이 이렇게 걸린 사람들 보면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 건 사실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도 지금 거리두기 이제 지금 단계 올려가지고서 앞으로 한 2주 동안 계속 이제 시행하게 되지만 좀 빨리 좀 잡혔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만 보면은 뭐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힘을 못 쓰잖아요. 그렇죠. 어제부터 치료제 같은 경우 특히 힘을 못 쓰고 이제 백신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그만큼 시장이 이제 지나간 과거는 안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어저께도 막 오미크론 막 퍼질 때도 그런 얘기 뭐 직원들이랑도 하고 그랬지만 손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3월이랑은 다르다. 그때는 백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암울했었지만 지금은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있기 때문에 이 확산세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장이. 다만 이제 뭔가 최근에 이제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랑 이제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또 이제 연말에 뭐 쇼핑 시즌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만나야 되는 구간인데 계속 봉쇄 조치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다시 또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닌가. 또 특히 이제 중국이 뭐 대출 우대금리 또 인하하고 이러면서 경기 둔화 우려감을 좀 반영하면서 시장이 더 많이 출렁했었었는데요. 일단 시장이 좀 빠르게 또 잊어버리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뭔가 방향성이 확실하지도 않아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와서 얘기를 한 게 하루 이틀이면 또 안 맞아 떨어져요. 지금 그래서 또 오늘 시장이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내일 또 오르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시장이 좀 변동성이 강하고 종목별 편차도 강하고 빠르게 등락하고 섹터 간 이동도 상당히 좀 빠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저희 직원들도 그냥 요새 솔직히 말씀드리면 증권회사 직원들도 좀 그냥 아유 넉놓고 날 잡아잡수 하고서 있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 가만히 있는 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봤자 크게 득될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올라와가지고 또 올라갔다가 또 자동으로 빠져주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그냥 중간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직원들도 되게 막 힘들어하고 저도 요새는 거의 막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게 없고 좀 미리 사놨던 것들이 좀 의도치 않게 많이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으면 이렇게 팔고 그러기는 하는데 공격적인 매수 감행보다는 사실 뭐 방어적으로 계속 저점 매수를 말씀드리지만 내가 원하는 종목, 원하는 섹터, 원하는 가격이 오면
그때만 계속 좀 분할로 들어가는 전략을 좀 취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만큼 좀 시장이 변동성은 있으나 방향이 확실하지 않은 시장? 그게 딱 요즘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되게 그 뭐라 그럴까? 요즘 그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되게 그 우울증 걸린 사람들처럼 너무나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는 거야. 좋으면 와 이제 드디어 상승이 시작되나 막 기대를 하고 다시 빠지면 아 역시 이거 정리했어야 되나 막 후회하기도 하고 미리 좀 올랐을 때 어저께 팔 걸. 또 다음날 올라오면 아, 안 팔길 잘했어. 이게 맞아요. 매일 반복인 것 같아. 이렇게 주변을 보면은. 맞아요. 근데 어쨌건 지금 최근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불안감은 대세 하락 혹은 뭐 버블의 네. 폭락 네. 어떤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 네.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네. 이해해도 될까요? 그냥 제가 보는 지금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 뭐 어떤 면에서 보면 희망 고문 같은 시장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불안에 떨고 공포에 막 이렇게 떨만한 그런 시장도 좀 일단은 아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잖아요. 정확하게 정말 박스거든요. 딱 이제 내려가서 더 빠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좀 올려놓고 이제 진짜 갈 건가 봐? 그럼 다시 빼고 이러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데 이런 반복되는 이 루틴 속에서 나중에 뭔가 좀 변화가 나타나면은 그 변화되는 부분을 저희가 잘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 그다음에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거. 유동성이 쪼여질 거라는 거. 그럼 결국은 이제 종목은 더 슬림해지고 내년에 더 좋아지고 내년에 더 실적이 좋아지면서 또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들이 다시 분명히 나타날 거라는 거.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은 누가 주도주가 될지 좀 테스트해가는 구간. 근데 이제 최근의 흐름만으로 놓고 보면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 수도 없고 안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없고. 근데 사실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대주주 양도세 매도세가 분명히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개별주들은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개별주들이 요새 최근에 약한 이유는 아직까지는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대주주 양도세 매물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되고, 또 반대로 대형주들은 급락하거나 시장 때문에 하락을 하면 가격 메리트가 생겨요. 왜냐? 또 배당 메리트가 있거든요. 가격이 빠지면 배당 메리트가 더 커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저가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와요.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또 위로 올라가지도 못해요. 3050에 가면 정말 꽉 막혀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3050이라는 이 지수 포인트를 넘어가지 못하면 힘들어요. 그러다가 오늘 쑥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뭐 걷잡을 수 없이 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은 2900선이 강하게 깨지기 전까지는 뭐 대세 하락을 우려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특히 뭐 심각하게 고려하진 않으셔도 되겠다. 다만 내 종목은 대세 하락일 수가 있겠죠. 시장은 대세 하락이 아니어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종목을 이번에 뭐 느꼈지만 이번 조정장에서 보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정말 뭐랄까 실적과 상관없이 크게 올랐던 주식들이 또 무섭게 빠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버블링이 되어 있는 종목들은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가 올라가고 유동성이 쪼여지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회사 기업 가치도 중요하고 실적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지금의 현재 주가의 괴리가 있으면서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절대적으로 실적에 입각한 종목 선별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좀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손님도 막 이러시는 거예요. 부장님, 저는 이제 막 하락하는 종목은 싫어요.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고, 상승 추세로 가는 종목을 사고 싶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상승 추세로 가는 종목이 없어요. 다 바닥이에요. 다 추세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요새는 저 지난번 시간에 농담처럼 낚시질처럼 막 이렇게 들여놓고 올라가라고 기도하는 기도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황당한 시장이긴 해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해는 가요. 맨날 빠져 있으니까 종목들이 얼마나 지겹고 스트레스 받으시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또 방송이나 뭐 이런 쪽에서 좀 좋은 종목들 나오면 저걸 꼭 샀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시니까 그분도 매일 일희일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면 파시면 안 돼요. 엊그저께도 막 주식 파셔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 많이 빠지니까. 그래서 내가 안 돼요. 버텨요. 막 이래서 또 어제 오늘 올라오니까 괜찮네. 이제 또 막 이러시긴 하는데 맨날 저한테 그러세요. 저 손목 좀 묶어달라고. 그러니까 그 순간의 그 불안감. 근데 왜냐하면 내가 막 불안하고 현상은 막 빠지고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주변에서 아니야, 이건 일시적이야, 뭐 괜찮을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얘기가 나오면은 그래도 좀 버틸 수가 있는데 뭐 뉴스나 이런 데서도 보면 이거는 뭐 지금 불안한 뉴스가 막 다 쏟아져 나오거든. 최근에 그랬죠. 예. 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좀 시장을 좀 떠나 있어야 될 때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뭐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정보를 접하시다 보니까 또 어차피 재작년에 돌아가셨던 분들은 또 저희처럼 뭐 20년 이상 한 그런 경험이 없으시니까 저희야 진짜 농담 삼아서 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던 그런 상황이라서 뭐 이러면은 뭐 이렇게 되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또 그분들은 또 막상 그런 상황에 놓이면은 너무 좀 힘들어 하실 수밖에 없는 거는 맞기는 해요. 근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 진짜로 이제 코로나가 줄어들면서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회복된다라면은 진짜로 좋아질 수 있는 업종을 사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뭐겠냐 생각해 보면은 요새 움직임이 많잖아요. IT 쪽하고 자동차는 진짜 바닥 잡았어요. 제 느낌에. 아 그래요? 아니 제 손님이 막 아까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현대 모비스를 좀 이제 사도 되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그 종목 얘기하지 마세요. 아픈 손가락, 발가락인가? 그래서 제가 현대 모비스 30만 원 넘어가기 전까지는 팔을 못 뻗고 잘 것 같다고. 근데 또 좋게 보시는 분들은 요새 슬슬 또 얘기도 하긴 하세요. 근데 아무튼 자동차도 고생한 만큼 뭐 내년에는 당연히 지금보다 좀 좋아질 거 확실하고 반도체도 요새 완전히 좀 달라진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윈터 이즈 커밍 그 모건 스탠리에서 그 이제 나오고 나서 이제 막 어려운 일들이 쫙 벌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반도체 봄이 찾아왔다 이런 얘기가 이제 또 슬슬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라는 게 참 웃긴 게 시장에서 종목들이 항상 6개월 뒤를 바라보고 움직이거든요. 지금 어려운 거를 사야 6개월 뒤에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을 지금 사야지 수익이 나잖아요. 지금 좋은 기업은 사봤자 빠진단 말이에요. 지금 2차 전지도 너무 과부하가 걸리니까 당연히 지금 그런 것처럼 반도체가 저희 얼마 전에 시장 엄청 빠질 때 반도체 안 좋다, 뭐 반도체 주가 더 빠진다, 조정 온다, 뭐 이러면서 엄청 빠졌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서 또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 전부 다 하향하고. 하향하고 네. 그거 막 진짜 겁나는 거지. 그치.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가지고 그 지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지겹다고 팔고 나니까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렇다시피,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뷰도 너무 웃긴 게 손바닥 뒤집듯이. 오늘은 괜찮아, 내일은 안 좋아. 오늘은 괜찮아, 내일은 안 좋아. 반도체도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부분만 보면은 지금도 반도체도 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종식되고 나면은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사실은 또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거잖아요. 뭐 코로나 시대 때 이제 막 서버랑 비대면 때문에 늘렸던 부분들이 이제 줄어들면은 안 좋아. 그 다음에 이제 뭐 메타버스나 뭐 NFT 이런 거 활성화되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가는데 산업의 방향성은 그쪽이 맞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메모리 쪽들이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이 마이크론의 실적과 이제 전망치에서 보면 안 좋긴 안 좋아. 안 좋긴 안 좋으나 이게 하드 랜딩이 아니라 연착륙이라고 보통 저희가 말하는 소프트 랜딩 쪽. 그러니까 안 좋은 폭이 이렇게 빠지다가 요것이 빠지면 탄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하락 쪽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지고 난 다음에 2분기부터 좋아질 거라는 뷰를 보여주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미리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미리 움직였고 원래 지금보다 기판 쪽들은 이미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거의 다 신고가였었고 그러다가 이제 기판이 조금 조정을 받았고 며칠 전에 이제 동진 세미캠이 이제 불을 질렀잖아요. 이제 포토레지스트 이제 삼성 퀄이 이제 통과했더라고. 근데 그 퀄 통과했다라는 게 소문은 계속 나왔었어요. 지난번에 한번 39,000원까지 갔을 때도 그 소문으로 갔었고 다시 조용하니까 다시 31,000원까지 왔다가 이번에 다시 또 그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또 이제 4만 원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둘 다 확인해 줄 수는 없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 내용만 보면은 없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 봐요. 옛날부터 계속 테스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다렸던 상황인데 그거 나오고 나니까 뭐 그거 가고 그다음에 장비주 전공정 장비주들 가고 그다음에 공정 소재주들도 많이 가고 그래서 이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계속 순환매가 돌거든요. 그래서 섹터별로 좀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섹터주들은 사실 반도체 섹터주들이 엄청 싼 거는 별로 없어요. 계속 꾸준히 올라왔다가 이만큼 올라온 상태 속에서 조정을 받거나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종목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주가 자체만 놓고 뭐 엄청 싸요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없는데요. 그 후 안에서도 조금 후발로 좀 덜 움직이고 못 움직였던 섹터주들이
테스트 섹터주들, 테스트 섹터주들 최근에 조금 조정 많이 받았다가 좀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지 세미캠 가고 나니까 같은 이제 포토레지스트 쪽에 있는 뭐 ENF 테크놀로지나 그다음에 특수가스 쪽에 뭐 원익 머처리즈 이런 것들도 조금씩 움직임이 나타나고 또 그쪽이 워낙 노광 쪽이다 보니까 뭐 SNS 텍 뭐 이런 것들도 조금씩 움직이고 그다음에 전공정은 뭐 지난번에 한번 움직였다가 확 쉬었었는데 뭐 유진테크나 이오테크닉스나 원익 IPX 같은 이런 전공정도 좀 움직이고 그래서 이 섹터에서 움직이는데 오늘은 또 그 종목들이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또 그동안 잠잠해 있던 기판 쪽들 뭐 심텍 그다음에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같은 기판 섹터들도 움직이면서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확실히 뭐 긍정적인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고 아까 하신 대로 조금씩 봄이 좀 다가오는 느낌? 근데 그 봄을 어떻게 향유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견조하고 수익이 좋은 섹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하이닉스 보면 진짜 저점 대비 빠질 때 무섭게 빠지더니 이 따져보니까 거의 40% 이상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니까 그때 모두가 공포에 빠져서 매도할 때 맞아요. 그때 왜냐면 심리적 마지노선이 1배 PBR 1배 해가지고 네. 저 10만 원. 네, 맞아요. 요거는 과매도권이야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깨지는 순간 모두가 그 공포에 빠져서 그냥 매도를 해버렸거든. 98,000원, 95,000원 막. 근데 그렇게 해서 바닥을 찍더니 그때서부터 이제 다시 올라왔잖아요. 원래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시장에서 엄청나게 공포 조성하고 욕이란 욕은 다 먹을 때 사야지 수익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보니까 진짜 우리 그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 개미들이 팔고 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그 반전의 신호 아니야? 그런 얘기 방송에서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정말 그리고 나서 얼마 후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제 내가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팔아야겠다 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조금 더 버텨야 되는 순간인가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럴 때 진짜 손을 꽉 잡아줘야 되는데 사실 작년에도 제가 제 손님한테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이제 추천을 드릴 때가 한 12,000원대였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때 LG 디스플레이를 안 살 때였었어요. 다른 거 잘 가는 거 있는데 근데 제가 그때 막 힌트를 얻었던 게 뭐냐면 계속 LCD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내둬도 반응이 전혀 없어. 그럴 때 들어가면은 나중에 그게 반응이 오기 시작하면서 대박이 나는데 LG 디스플레이도 거의 2배 넘게 올라왔잖아요. 그렇다시피 하이닉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형주, 우량주들은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빠졌을 때 그럴 때 그 공포감을 이겨내고 사면은 오히려 좋은 케이스들이 많아요. 이번에 LG노텍도 LG노텍도 그랬죠. 네. 사실 정말 삼성전기하고 둘이 진짜 막 대형 잡주라고 표현했잖아요. 대형 잡주 맞는 말씀이시네요. 정말 안 움직이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오를 거라고 또 사실 상상도 저는 못했거든요. 진짜 LG노텍이 18만 원까지 빠졌을 때 이거 아닌데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었거든요. 16만 원 오면 산다. 안 오더라고요. 너무 밑에 너무 저점으로 잡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올라오면서 20만 원 넘어서서 이거 너무 이상한데 그랬는데 그냥 거기서부터 메타버스로 달리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메타버스를 타고 급행으로 달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ETF 안에 처음에는 비중이 요만큼 했었거든요. 근데 점점 늘어나더니 다른 메타버스 ETF에 왕창 담기면서 그냥 날아갔잖아요. 맞아요. 지난번 방송에서 그 글로벌 ETF, 메타버스 ETF 나온다고 얘기했었죠. 거기에 이제 이게 지금 LG 이노텍이 담겨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내 ETF 4개 있었잖아요. 처음에 네. 기존에 있던 ETF 거기에는 다 4개. 담겨 있었고 요번에 새로 나온 ETF들 때문에 오늘 좀 게임주들이 많이 강했잖아요. 근데 요번에 새로 나온 ETF들은 글로벌이기 때문에 뭐 국내 것도 담고 이제 해외 것도 담고 이렇게 될 건데 안 그래도 좀 아까 네 종목이 나왔길래 좀 봤었거든요. 살짝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오늘 게임주 정말 미쳤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보이시죠? 이게 KB스타 글로벌 메타버스거든요. 지금 보시면 일단 5개가 담겼죠? 네. 지금 보시면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네이버, 넷마블, NC소프트. 상대적으로 좀 큰 걸 담았네요. 그러네, 여기는 좀 대형주들. 작은 걸 담지 않고 큰 걸 담았습니다. 보면은 뭐 비중이 뭐 근데 이게 글로벌 메타버스인데 다 우리나라 것만 나왔는데요. 그죠? 그러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저께 한 메타버스 ETF로 한 1,000억 정도 자금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막 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담으려고 이거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내비게이터 글로벌 메타버스 있는데 딸랑 삼성전자 지금 하나 들어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더 담겠지만 그 삼성전자 하나 들어있고 그다음에 타이거 글로벌 메타버스 액티브에도 하이브 딸랑 하나 들어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미국 메타버스 나스닥 이거는 오늘 밤부터 하겠죠. 이제 뭐 담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근데 이것만 온리 미국이니까 여기에는 뭐 국내 거는 안 담기겠죠. 나중에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보니까 결국은 메타버스 쪽이라고 하는 펀드들도 어느 정도는 대형주 단에서 안정적인 성향을 가지고서 종목들을 담았다. 과거에 이제 다른 메타버스들이랑 좀 다른 게 비교를 해보면은 그래도 국내에서 제일 큰 게 어디 갔죠?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잖아요. 여기는 이제 좀 많이 다변화되고 종목들도 엄청 많아졌거든요. 옛날보다 많이 바뀌었죠. 네. 예전에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 제가 봐드렸었잖아요. 그때랑 종목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보시면 이 펄어비스가 이렇게 1위에 올라와 있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죠? 1위에 여기 하이브 있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하이브 좀 떨어졌죠. 그다음에 이제 위메이드하고 하이브가 좀 상단에 있었고 펄어비스는 좀 한 중단부 정도에 있었는데 지금 많이 올라와 있고 지금 보시면 이제 위메이드 들어와 있고 LG노텍은 여전히 근데 얘도 비중이 꽤 많았었는데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프리카 TV도 어느 순간 들어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SM 네이버 그다음에 컴투스 홀딩스도 어느 날 나타났어요. 갑자기. 그리고 보시면 이제 크래프톤, 이제 제이 콘텐트, 그러니까 컨텐츠 쪽, 게임 쪽, 카카오 게임 이제 들어와 있고, 덱스터 들어 있고, YG 엔터, 자이언트 스텝, 디어유, 뉴, 다날, 뮤직 스튜디오, YG 플러스, NC 소프트, 카카오, 큐브 엔터, 넥슨 GT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한 것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작은 것들이 뭐 비중은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액티브한 거기 때문에 이쪽은 좀 약간 공격적으로 하는 건데 확실히 딱 느낌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들과 엔터주들, 게임주들 요 세 개가 핵심으로 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IT 쪽에서는 이제 LG노텍하고 일부 좀 아까 다른 쪽에서 보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ETF 쪽들이 이제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오늘 게임주들이 막 공격적으로 올라온 거 같아요. 그리고 뭐 물론 호재도 많이 있었잖아요. 오늘 뭐 위메이드도 좀 있었고 그렇죠. 뭐 컴투스도 뭐 인수하는 부분들도 계속 있었고 다들 이제 NFT 기반으로 해서 이제 게임을 계속 내년에 많이 출시를 하니까 출시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 국내에서는 아무리 뭐 사행이다 돈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어차피 글로벌로 출시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사들이 지금 뭐 당국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계속 이런 블록체인을 활용한 그렇죠. 게임들을 계속 내놓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생태계를 계속 늘리는 것 같아요. 어저께도 뭐 썬데이 토즈도 인수하고 보면은 이제 계속 이제 그 위믹스 생태계를 계속 넓히는 일을 계속 하면서 퍼트려 나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게임주들은 워낙 실적이 있으니까 그냥 마냥 성장주는 아니잖아요. 실적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생태계를 계속 확장시켜가는 그런 과정 속의 흐름이 뭐 최근에 강하게 올랐다가 또 이제 강한 조정 받고 난 이후에 다시 반등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메타버스 ETF가 또 이제 8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 ETF 8개가 계속 어떻게 시작을 좀 그치. 계속 이제 그 종목을 이 ETF에 돈이 들어오는 대로 그 종목들을 그 비중대로 다 계속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비중은 뭐 늘리고 줄이고 뭐 하겠지만 그 회사에서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메인 안에 있는 종목들은 그 돈 들어오는 거에 맞춰가지고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그런 흐름이 신규 상장 때문에 있었다고 친다라면 내일도 그런 연속성이 있을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당분간은 그 돈 들어온 것들이 계속 쏘게 된다라면은 분명히 뭐 종목들의 변동성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하여튼 이제까지 조정이 좀 셌는데 그래서 정말 이제 그 시세는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 그런 네. 상황에서 이제 다시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 한번 좀 지켜봐야겠네요. 어쨌건 글로벌리 분위기는 ETF가 자꾸 만들어지면서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는 이해해야 되겠죠. 그럼 미국도 뭐 메타버스는 계속 그렇게 하니까. 하긴- 근데 이 메타버스 환경 저희 아까 얘기했잖아요. 매트리스 영화도 나와서 봐야 된다고. 아니 맞아. 어제도 보니까 미국장이 우리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메타포트 네. 어제 한 8% 9% 오르더라고. 오 많이 올랐네요. 아니 뭐 많이 오르. 많이 아니, 근데 빠졌었는데? 왜냐하면 중간에? 내가 그거 가지고 한 얼마 안 돼서 한 보름도 안 돼 가지고 수익률이 한 60%까지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그랬다가 그냥 본전까지 내려왔어요.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최근 일주일. 그렇게 변동성이 커요. 예,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미국이. 맞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어제 이제 다시 8% 올랐는데 하여튼 뭐 액수가 크지 않으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지켜보면서 관찰을 하는데
야 정말 변동성이 네. 한국은 저리 가라다. 정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누구나 얘기하면 알아들을 만한 대기업들 외에는 정말 그 변동성. 중소형주는 정말 우리나라 찜짜 먹죠, 완전 예, 정말. 공매도 비율이 뭐 40%, 50%, 60%막 올라가고. 그니까요. 저희 서학개미 분들도 좀 미국 가시면은 예, 조심하셔야 돼요. 우량 위주로 우리가 막. 미국 주식에 대해서 좀 환상을 갖고 있는데 맞아요. 정확히 말하면 미국 주식이 아니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것이 괜찮다는 거죠. 예. 맞아요, 진짜로.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저희 말했지만 이제 달러 강세 이런 부분들에 기인하는 부분들이 좀 컸었고, 그다음에 또 미국은 자사주 매수를 엄청나게 해요. 지금 3분기에도 엄청나게 하고 4분기에도 계속 엄청나게 하니까. 참 미국의 그 뭐랄까 주주 친화 정책 이거는 정말 부러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욱 더 이제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또 어느 비교가 순간 변할 되니까 수도 한국 있으니까. 증시가 기업들이.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코로나 치료제, 뭐 항바이러스제 여기가 이제 미국에서 이번 주에 2종이 더 승인이 된다 이런 네. 뉴스가 있네요. 이게 네. 이 오미크론 때문에 좀 어려워졌던 뭐 지금 다시 회복됐지만 또 모르죠 내일 어떻게 될지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가 될까요? 제가 최근에 계속 보다 보니까 어저께 노바백신 승인이 되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급등할 줄 알았는데 급락을 하더라고요. 뉴스가 이제 뉴스에 팔아라 아니에요 이제? 아니, 급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하고 있는 이제 백신, 그 임상 3상 이제 거기서 이제 효용성 평가 들어갔다 그러는데 급락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쪽이 확실히 이제 그 치료제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노바백스 백신이 이제 허가를 받게 되면 확실히 이제 백신은 이제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치료제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좀 이쪽은 그게 확실히 게임 체인저가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좀 달라졌다. 확실히 이제 치료제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공포감이 확 줄고 그다음 또 오미크론이 대세종이 됐다라는 것과 또 역시 좀 더 공포감을 더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부터 그런 흐름이 확 나오면서 이제 치료제, 그다음에 뭐 하다못해 진단키트 이것들도 안 가고 그다음에 백신 다 무너지고 이런 것만 보더라도 확실히 이제 이쪽에서는 좀 약간 수급이 좀 빠지는 느낌?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작년에는 공포감으로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공포감이 소그라들다 보니까 뭐 백신이 나오거나 말거나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뭐 실적으로 제대로 연결시킬 수 있었던 뭐 삼바라든지 뭐 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도 뭐 실적 면에 있어서는 견조할 수밖에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막 정말로 코스닥에 너도 나도 막 다 연구한다. 우리 것도 효과 있어. 뭐 니네 것도 효과 있냐. 막 이런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확실히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나중에 임상에서 결과가 좋아서 제품이 나올지언정 제대로 팔 수나 있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그 회사에 계신 분이 이 얘기를 들으면 미쳤냐고 그러겠지만 저한테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막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글로벌 제약사들을 이기기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국내 관련주들은 조금 당분간은 기피 현상 또 특히 또 바이오 섹터 전반도 지금 좋지는 않은데 그렇죠. 바이오 섹터 주들은 또 이번 주까지도 계속 대주주 양도세 이슈에 조금 자유롭지 못하고 또 특히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대면으로 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하는 게 또 아니고 이제 비대면으로 한다 보니까 또 실망감도 좀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과거 경험상 봤을 때 이번 주까지가 좀 매도의 피크? 근데 딱 그 대주주 양도세 이슈 지나고 나면 희한하게 올라오더라고요. 희한하게 올라오고 다시 또 1월 달에는 조금 시세를 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주들 조금 뭐 물리신 분들이라든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그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시면서 지금 조금 참아 보시고 이제 연말에서 1월 달 이어질 때 그때 좀 강한 반등이 나타난다라면은 뭔가 좀 액션을 취해서 종목을 바꾸시거나 섹터를 바꾸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러게 이제 바이오주 우리가 계속 내년도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기대감에 이제 계속 다뤄봤는데 현재까지는 역시 아직 멀었나 이런 느낌이 자꾸 들 정도로 올라서도 잠깐 반짝하고 끝내버리고. 근데 사실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셀트리온이 이렇게 빠질 수가 없잖아요. 이상하게 셀트리온은 공매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왜 그렇게 진짜 전 세계 공매도의 표적인가요? 왜 그래요? 글쎄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나중에 집중 아마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저 정말 옛날부터 셀트리온 상장할 때부터 진짜 계속 공매도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맨날
뭔가 문제 있다, 뭐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뭐 서로 물량만 주고받아서 가짜 매출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오만 얘기가 다 나왔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하다못해 막 뭐 저런 쪽에 약간 좀 기관 쪽에 있는 제 친구도 그건 하지 마 맨날 이럴 정도로다가 장난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뭐 서정준 회장이 정말 강하게 돌파해가지고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이제 제자를 찾아가긴 했습니다만은 정말 개미분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눈물을 안 뽑으신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게요. 진짜. 이게 정말 힘든데 근데 사실은 신약주라는 게 근데 꼭 가긴 가야 되는 종목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그런 회사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어디 가서 모더나 백신을 맞았겠어요. 그렇죠. 그런 버블이 있어줘야 또 그쪽에 돈이 몰리면서 기대감으로 그쪽 섹터가 커지니까. 돈이 많이 몰리고 답이 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쪽을 성장주 섹터라고 그러고 돈 먹는 하마라고 그러긴 하는데 근데 한번 터지면 끝나잖아요, 진짜로. 아니 전에 그 바이오니아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바이오니아 그 뭐죠 신규 상장했을 때 11,000원인가에 했는데 그게 1년도 안 돼서 1,000원인가 2,000원대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공모가에서. 그래서 그때 주주들이 난리 났었거든. 뭐 하여튼 그렇게 몇 년 하듯 지금 뭐 몇만 원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이 바이오에 대해서 미련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는 그래서 정말 그 투자하고 오랫동안 같이 한다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단기 어떤 트레이딩의 개념으로 보면은 정말 그 참 분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바이오는 진짜 그 회사를 진짜 잘 알고 잘 알아야 돼. 진짜 정말 잘 알고 그 회사 진짜 공부 많이 해가지고 장기 투자해서 빛을 보는 거지 그냥 막 단기로 들어가지고 막 시세 매매 뭐 물론 이것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투자해서는 바이오 주식들은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로. 제가 그래서 그때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주주 대표로 바이오냐 아 진짜요? 대표하고 참 몇 번 만나서 아 진짜. 싸움이라기보다 그 막 항의하고 그 사업 분석법 보고 가지고 주주총회에서 막 뭐 하여튼 우리 그랬거든. 아 근데 그러셨구나 진짜. 그래서 참 알 수가 없어요. 참 이 회사의 기업의 그때는 되게 돈 버는 거 없이 연구만 하는 기업이라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건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맞아요. 쫙 올라오더라고요. 연구만 하다가 결론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바이오 기업들은 한 10,000개가 있으면 그중에 한 성공하는 거 한 2-3개? 이 정도라고 그래요. 그만큼 확률이 낮아요. 하지만 확률이 낮지만 성공하면은 그 달콤함도 상당히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 최근에 이제 임상주에서도 이제 면역항암제, 뭐 그다음에 이중항체,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임상 쪽이 이제 뒤쪽, 2상, 3상 쪽으로 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내년에 이제 뭔가 좀 확실하게 뭔가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확실히 있는 종목들 쪽으로 좀 쏠리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이제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이제 리포트 나오고 이제 내년에 이제 로열티 같은 부분들이 가까워 오니까 안 빠지잖아요. 그리고 또 매드팩토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막 정말 뭐 저렇게 박살날 수가 있나 했던 종목도 이제 임상 기대치가 생기니까 요새는 안 빠지고 잘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수급적인 부분들이 많이 중요하기는 한데 하여튼 바이오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많이 할 수도 없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운 아픈 손가락이기도 하지만 항상 좀 기대치를 갖고 보는 게 바이오긴 한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바이오를 하셔더라도 이제 좀 약간 코로나 치료제랑 백신 쪽은 살짝 좀 멀리 하셨으면 왜냐면 시세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좀 괜히 잘못 몰리면 고통의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시더라도 실적이 좀 확실히 탁탁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선택하시는 게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서는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 그게 문득 떠오르는데 사실 미국 시장이 좀 선반영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어제 그 미국장을 보니까 뭐 파이자도 그렇고 모더나도 그렇고 다 많이 빠졌었는데 노바백스가 특히 10몇 %가 하락을 하더라고요. 어제 급락했었거든. 그런데 뭐 바이오 사이언스 거기도 이제 따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뭐 뉴스에 팔아라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어쨌건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보니까 그렇게 어제 그 치료제나 백신주들이 가라앉으면서 뭐 에어비앤비니 뭐 맞아요. 그 뭐야 그 무슨 그 여행 관련주들 네, 맞아요. 확 올라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한국도 오늘 그랬던 것 같죠? 그러니까 뭐 크루즈, 뭐 여행주, 리오프닝주. 항공주, 네, 그래서 리오프닝주.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실적을 보기에는 멀잖아요. 이게 멀기는 한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개구리가 어디로 튈지 몰라도 갈 곳은 물가라고 제 친구가 말했다고 하듯이 이 리오프닝주들도
요리 같다 조리 같다 요리 같다 조리 같다 하겠지만 결국은 답은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면세점도 뭐 요새 어디 나갈 수가 있어요. 면세점을 그렇죠. 가죠. 그래도 오늘 보니까 좀 호텔신라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항공주들도 조금 올라오고 뭐 카지노도 조금 올라오고 여행사도 이제 조금 올라오고 근데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연결시키기에는 사실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지금보단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이 좀 주가를 올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호흡으로 투자하면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투자하시는 게 리오프닝 주식들은 좀 맞지 않을까. 다만 이제 주가 자체가 워낙 바닥이고 찍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조금 매도하기보다는 뭐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으면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서 저항대에 오면은 매도했다가 또 다시 뭐 눌림목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기술적인 전략적인 부분들은 쓰실 필요가 있겠지만 긴 호흡으로 기다리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다라면은 사실 좀 매매하기는 많이 어렵거든요. 리오프닝 맨날 저희 아까 뭐 얘기했지만 스파이더맨도 지금 300만 넘었잖아요. 영화관 주식들은 진짜 이것도 박살 아닌 그런 박살이 났었었는데 오늘은 뭐 제이 콘텐츠가 좀 올라오고 CGV도 좀 버텼나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게 바닥이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저희 얘기했잖아요. 스파이더맨도 보러 가야 돼. 킹스맨도 보러 가야 돼. 또 뭐죠? 매트릭스도 보러 가야 돼.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영화관을 2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러게 저도 2년 동안 거의 안 갔네요. 그죠.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잘 됐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계속 이제 째려보고 있어야죠. 그런 종목들을.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연말에 장사만 잘 했으면 1분기에 이제 4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4분기와 1분기에 걸쳐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대박 영화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미리 고려는 해야 되겠는데 아무튼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멀리 봐야 된다. 짧게 보면 안 된다. 그런 시각으로 좀 그 해당 종목들을 좀 봐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그 스파이더맨이 300만 한국에서 그 돌파됐다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극장 가는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요. 300만이나 봤다니까. 아 근데 예약이 안 될 정도라고. 하여튼 뭔가 그 사람들도 이제까지는 그냥 공포라든가 이런 거에 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뭔가 규제를 했다 그러면 이제는 답답하면서 자꾸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요새는 그냥 될 대로 되라 막 그런 것 같긴 해요. 진짜 저는 살짝 무섭지만 요새는 조금 저는 지나가다 진짜 호프집에 사람들 그렇게 많은 거 보면은 좀 사실 무섭거든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안 무섭나 보더라고요. 보니까. 네. 자, 그럼 이번에 2차 전지 한번 볼까요? 2차 전지도 조정을 좀 세게 받았죠. 그리고 아직도 좀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맞아요. 예, 상황을 2차 한번 전지주들을 제가 아까 오기 전에 차트를 다 보고 왔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셀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나마 소재가 난데 소재도 지금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차트를 다 보고 왔는데 멀쩡한 차트가 없어 보이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아실 거예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2차 전지 소재 가격이 오르니 배터리 가격이 오르고 배터리 가격이 오르니 전기차 가격이 오를 건데 지금 바이든 법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뭐 부산될 위기에 있다 막 이런 뉴스만 나오니까. 1월 달에는 잘 통과될 것 같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시장이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봐야 알잖아요. 근데 통과됐다고 쳤을 때 이것도 제가 한 달 전인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디선가 축소가 될 건데 어디서 축소될 것이냐. 그걸 생각해 봤을 때 뭐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서 이제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터리 가격도 올라가고 자동차 가격도 올라갔는데 보조금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팔리겠죠. 그런 거 생각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전기차 쪽 뭐 이런 쪽 수소차 쪽 이런 거 국내에서도 계속 확장 정책을 쓰고 미국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려돼서 좀 안 좋은 부분들. 그다음에 또 미리 선반영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뭐 한 2020년도까지는 이미 반영돼서 올랐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반도체라는 부분, 뭐 최근에 뭐 로봇도 많이 올라왔지만 다른 쪽으로 좀 이렇게 눈길을 돌리고 자동차로 눈길을 돌리고 이러다 보니까 굳이 뭐 이쪽에 가서 뭐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수급이 많이 빠져나갔고 특히 이 부분도 지난주가 지지난주가 한번 짚어드린 것 같아요. 대주주 양도세 이슈에서 제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쪽에 매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타격을 받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추세를 봤더니 다들 좀 진짜 좀 약간 아슬아슬 하거나 아예 꺾였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거를 하나 보면은 2차 전지 주도주가 뭐예요? 에코프로 BM이죠. 에코프로 BM. 네, 그죠? 여기. 이렇게 보면 얘는 추세는 살아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를 거울 삼아서 여기를 봤을 때, 그죠? 여기를 거울 삼아서 여기를 봤을 때, 이제 막 사보고 싶은 생각이 들 그렇죠. 정도죠, 모양상. 또 계단상 또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상하는 거 아닐까? 네, 그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울 삼아서 여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지나가 봐야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단순히 지금 보시면 21선에 계속 저항을 받고 있잖아요. 21선을 계속 못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21선이 끄집어 내려올 때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거래 실리면서 올라타면 그때 좀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21선 돌파 실패하고 또 찾아버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저께 61선 찍고서 일단 반등을 했다라는 점, 이게 대장이죠. 근데 2차 전지도 보시면 셀 가고 그 다음에 양극재 가고 음극재 가고 그 다음에 최근에 첨가제, 구리, 동박까지 다 갔단 말이에요. 한 바퀴씩 다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다가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올 거 대비해서 룸 비우기. 그렇죠. 이게 이제 포함이 되니까 힘든 구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조정의 시간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는 판단하기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고, LNF도 보시면 이제 얘는 지금 61선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이미 21선도 못 넘고 이게 조금 위험해지는 차트잖아요. 지금 보시면 조금 있으면 데드크로스 날 수 있잖아요. 하지만 61선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중기 추세가 훼손된 건 아닌데 그 위로 올라타야 되잖아요. 주가가 올라타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올라갈 때마다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봤을 때 두 개가 양극재 대장이었었는데 힘든 부분이고, LG화학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계속 좋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SDI마저도 레포트가 좋다는 레포트가 그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어요. 여기서 계속 좋다고 하는데 맨날 빠져요. 그래서 증권회사 레포트가 안 먹힐 때 역시 그것도 추세가 안 좋다. 증권회사 레포트가 먹혀야지만 추세가 살아나는데, 증권회사에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좋다고 그랬는데 안 반등하고 계속 빠지면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거래까지 실리면서 빠지잖아요. SDI 같은 경우. 그나마 SDI가 제일 낫다던데. 왜냐면 분할할 회사가 없기 때문에. 다들. 근데도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SDI는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칠 거라는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래서 조금 시장에서 소외. 여기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61선이 중기 추세선인데 이게 하락으로 전환되면 안 된다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여기서 보시면 플랫해지다 못해서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근데 그 하락으로 전환하고 있는 61선을 21선이 깼잖아요. 네. 데드크로스.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대폭락이 나온다.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나왔지만 데드크로스 여기 나기도 전에 여기서부터 미뤄 짐작이 가능하잖아요. 빠질 거라는 게.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급락. 이미 많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제 손님이 계속 어제부터 나 삼성 SDI 사고 싶어 계속 전화 와요. 내가 기다리세요 사모님, 기다리세요 사모님. 한 62만 원, 60만 원 정도 오면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잖아요. 여기는 좀 약간 신뢰감 있는 지지선이거든요. 여기가 좀 지지가 된다라면은 한번 SDI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기회도 될 수 있긴 한데 수급 한번 볼까요? 안 좋잖아요, 역시. 그러니까 차트가 이미 무너졌다라는 건 지금 시장에 관심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살 게 많은데 굳이 이걸 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 그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자꾸 좋은 쪽, 잘 되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잘 맞아요. 나가는 사람하고 붙어야 되는데 자꾸 어려운 사람하고 붙어봐야 돈 벌 기회가 있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순간 이렇게 항상 좋다 하면서 시세를 확장 내고 나서 뷰가 딱 바뀌고 어느 정도 호재성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그 뉴스가 안 먹힌다. 그러면 그때는 나도 시각을 좀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 섹터에 대한 시각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셀은 지난번부터 계속 안 좋게 봐드렸었고, 그나마 셀 중에서는 SK 이노베이션이 조금, 이게 요새 최근에 뉴스가 나왔잖아요. 이제 내년부터는 임의대로 이제 물적 분할해가지고 그 분할 상장해가지고서 새로운 투자자들만 수혜를 보고 기존 주주들은 뭐 그렇죠. 피해보기 못한다. 그래서 그때 한번 반짝 올랐었는데 지금 다시 빠지긴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딱 보시면 제가 이거 예전에 추세 그어드린 건데 보이실까요? 이게 추세 그어드린 건데 여기가 하락 추세선이잖아요. 하락 추세선에 지금
상단부, 하단부잖아요. 근데 지금 중단부를 일단 넘었었잖아요. 그때 지금 다시 내려왔잖아요. 이 추세만 이탈하지 않고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그어진 하락 추세선이니까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의 지금 조정 속에서 제가 봤을 때는 SK이노베이션도 여기 한 21만 원 언저리 여기 뭐 많이 빠져봐야 한 20만 5천 원? 요 정도만 잘 지켜준다라면은 다시 좀 추세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 왜냐면 여기 계속 흘러내려오는 건데 지금 여기 이 고점 부근이었었던 이 중단부를 넘어섰기 때문에 다만 이제 60일선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 추세를 아직 돌리지는 못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올라타려고 노력은 많이 하겠죠. 그래서 들었다 놨다 몇 번의 진통이 있겠지만 요거는 조금 방향 전환을 나중에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보고 있기는 한데요. 이건 좀 나중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소재 쪽에서 제일 제가 다 열어봤는데 그나마 조금 괜찮은 게 이거 하나더라고요. 이거 하나 좀 살아있더라고요. 어때? 일지머티리얼즈. 예. 일지머티리얼즈 정도는 지금 살아있긴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여기서 이제 최대로 이제 이격이 벌어졌잖아요.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이격 조정이 들어오면서 지금 60일선 어제 찍고 지금 21일선까지 붙여놓은 상태인데 일단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11만 6, 7천 원? 네. 여기 마지노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탈되면은 옆으로 흐르거나 다시 이제 반등 실패하면은 좀 지지분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고려하실 필요. 이게 좋은 종목은 수급에서 티가 딱 나잖아요. 연기금 사잖아요, 계속. 이제 고정적으로 누가 사주면 네. 이게 지지가 되면서 버티는데 지금 하여튼 구리동박 쪽에서는 일지머티리얼도 살아있고 기존에 최근에 많이 갔었던 뭐 솔루스 첨단 솔루스 첨단 소재죠. 솔루스 첨단 소재라든지 그다음에 뭐 동화기업 이런 애들도 지금 많이 좀 상태가 안 좋은데 뭐 그쪽은 또 움직이기 시작하면 좀 바로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일지머티리얼즈도 수급은 살아있는 상태여서 그나마 소재 섹터 쪽에서는 추세가 조금 살아있더라 싶어서 요거 정도는 조금 한번 보실만 할 것 같긴 하다는 걸 보니까. 자, 그러면 그 아까 우리 그 라이브 방송을 네. 했었는데 그때 그 시간상 못 해드린 네. 그 종목 상담이 있거든요. 네. 그거 좀 해보죠. 봐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셀리드. 셀리드 제 관심 종목이 없는 종목이기는 한데 바이오죠. 아, 많이 빠졌네. 마음고생이 장난이 아니시겠네요. 얼마 사셨는지를 모르겠다.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 반전의 뭐 모습이 있을 것 같냐? 아니면 뭐 그거죠. 들고 있는 분들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돼? 아니면 기다리면 좀 올라갈까? 버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어떤 의미에서? 너무 많이 빠졌어요. 아, 과대 낙폭 과대. 이게 어떤 면에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승하는 과정 중에서 거래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양분 거래가. 네. 하락하는 과정 중에서 그렇게 거래가 많지가 않아요. 음, 그러니까 한 번은 나중에 리바운딩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 갭이 있어요. 네. 이 조만한 갭이 여기 있거든요. 이 갭을 요번에 메꿀지는 모르겠는데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갭을 메꾼다. 제가 이래서 갭은 꼭 메꾼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4월 달에 생긴 갭인데 지금 매꾸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있는 요 갭 4만 4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메꿀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 구간 안에 내려온다라면은 한번 저점이 형성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이평선이 커지고 난 다음에 고점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받고 이쪽 지지선에서 지금 반등을 상태인데 이 고점을 다시 못 넘고 밀리잖아요. 네. 무조건 팔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근데 못 팔았잖아요. 그럼 적어도 여기서라도 팔았어야 돼요. 근데 이제 미련 때문에 이게 차트를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미련이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달 전에 바른손 ENA를 1,550원에 샀는데 바로 빠지는 거예요. 갈 줄 알았는데 앞에 분명히 매집이 있거든요. 열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계좌에다 처박아 뒀었거든요. 한 달 만에 오늘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보면 분명히 매집이 있었는데 제 친구도 자기도 바른손 ENA 갈 것 같아서 샀는데 어제 그제 흔들 때 다 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 흔들리는 거 못 견뎌요. 네, 그래서 내가 야 아까 그 친구예요. 차트 공부한다고 막. 그래서 내가 다 소용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룰을 정해둬야 돼. 내가 얼마가 깨지면 반드시 팔 거다. 팔고 다시 올라가면 도로 사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 룰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저도 사람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저도 안 그래요. 왜냐면 이게 정말 빠질 종목이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못하다 보면은 진짜 막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지나고 나서 뭐 그 말 하면 쉽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림이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지지선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항선이 되는 곳들을 뚫고 올라갔으면 이 저항선에서 지지가 돼야 되는데 지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수급에서 사달이 난 거잖아요. 왜냐면 저항이라는 건 매물이 많이 쌓였는데 그 매물을 먹고 올라갔던 주가가 그 매물대 이하로 내려왔다라는 것은 그 매물을 받아줬던 사람도 손을 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셀리드도 여기서 빠졌을 때 손절이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뭐 물론 여기서도 또 희망을 갖는 흐름이 또 막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셀리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좀 힘든 구간이 많이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이게 박스잖아요. 계속 이렇게 박스. 여기서도 박스, 여기서도 박스, 여기서도 박스. 이게 좀 뭔가 희망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주식이라는 게 마냥 빠지지는 않아요. 근데 하락할 때도 룰이 있어요. 3단 하락을 하고 나면은 거의 하락은 거의 마무리가 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럼 이게 보시면 이제 1단, 2단, 여기가 3단이라고 보기 약간 애매해서 한 번 더 빠질 수는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것만 견디실 수 있으면 나는 뭐 이미 손실률이 뭐 30%가 넘어가서 죽어도 손절 못하겠다 하신다라면은 버티셔야죠. 버티죠. 근데 뭐 제가 이 기업의 내용을 잘 몰라서 차트로밖에 말씀을 못 드려서 좀 아쉽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게 보시면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보면 수익 내고 이렇게 돼서 시세가 다 났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파동이 다 완성이 돼서 이제 완전히 원위치 된 상태거든요. 이 회사는 다시 가려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파동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새로운 파동을 만들어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오래. 네. 여기서 바닥을 찍고 이 옆으로 기는 게 1년이 갈 수도 있고 2년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장담은 못 하겠어요. 왜냐면 새로운 파동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하지만 뭐 설거지처럼 되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시장에서 뭐 만약에 바이오섹터들이 좋게 움직였을 때 그럼 그럴 때를 이용을 해서 잘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일단은 좋고 그다음에 나는 뭐 투자 금액이 많지 않아. 끝까지 가볼 테야.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파동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데 좀 기다림이 좀 길 수도 있어서 근데 요새는 이런 장담을 못 해요. 정말 그치. 바닥에다가 갑자기 막 3일 연속 급등 막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요즘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과거하고는 시장이 다른 게 복잡계라고 해서 정말 막 복잡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SNS라든가 네, 맞아요. 정부의 유통 속도가 네, 빨라지고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요소가 하나 생기면 완전히 모든 걸 다 뒤집는 어떤 현상들이 자꾸 벌어져서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내일 당장 뭔가 호재가 나와가지고 못 갈 거라는 말을 지금 못 한다는 거죠. 하여튼 현재 상황까지는 네, 차트만 맞아요. 보면 그렇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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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또 다른 거? 그다음에 로체 시스템즈 한번 보죠. 이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심각하게 물리신 것 같은데 댓글 진짜요? 보니까. 심각하게요? 많이 사신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자세한 거는 모르는데 아주 애타게 그 종목 상담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심각하게 물렸다면 여기? 설마?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얼마에 샀는지는 모르지만 더 오를 수 있겠냐, 혹은 지금이라도 뭐 손절을 해야 되냐, 혹은 어느 지점에서 반등이 왔을 때 그냥 매도하는 게 낫냐. 근데 로체 시스템도 제가 내용을 잘못 보면 반도체일걸요, 이것도? 이것도 반도체 장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그림은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박스에 이렇게 중단부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설마 제가 볼 때 여기서 물리시진 않으셨을 것 같고 뭐 적어도 뭐 2019, 20 뭐 이 정도에서 샀으면 심각하게 물릴 수준은 현재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금액이 많거나 이제 많이 들어가 있거나 그러실 수가 있는데 이 로체 시스템 같은 경우도 반도체, LCD 반도체 뭐 이런 쪽일 것 같아요. 저도 이걸 매매를 많이 안 하기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게 아까 큰 그림에서 그어드렸던 박스잖아요. 박스 상단과 하단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하고 혹시 여기서 물리신 거 아닐까요? 아니면 뭐 저 앞쪽에서 물리셨을 수도 있죠. 첫 번째, 그치, 한 9월 달 고점. 여기쯤에요? 그럴 수 있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6,5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고점까지. 네. 이게 뭐 근데 이거는 뭐 시장이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기 갔었었네요, 한번. 그죠?
여기 못 보셨지만 지금 보시면 거래 붙이면서 올라왔고 지금 저점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수렴 상태잖아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올라가는, 그죠? 이렇게. 근데 저 양봉에 대량 거래 장대 양봉 생긴 거면은 네.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좀 가능성이 보고 있어요. 수급이 네. 들어온 거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이 윗꼬리가 좀 기네. 윗꼬리가 길죠. 그 다음 날도 윗꼬리가 길죠. 그러네. 그죠? 여기도 또 윗꼬리가 길죠. 결론적으로 여기 6,200원 정도의 좀 매물이 있는 편이에요. 여기를 통과하면은 갈 거라고 봐요. 근데 윗꼬리는 길지만 이날 보세요.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날 양봉이죠. 그죠? 윗꼬리 엄청 길죠. 네. 그 다음날 올라갔죠. 그죠? 그럼 이 윗꼬리를 관통하면서 올라갔다는 것은 이 물량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근데 여기에서는 걸렸다는 얘기잖아요. 네. 하지만 이 윗꼬리의 지금 중단부 여기를 딛고 올라섰다가 빠졌지만 크게 빠진 힘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 양봉의 이 중간 허리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오늘만 조금 고개 살짝 깨졌긴 한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롯데 시스템도 다른 반도체처럼 방향성이 맞다라면은 지금 거래가 이 종목 보세요. 거래가 거의 없어요. 제가 이 종목을 매매 안 하는 게 워낙 거래가 없어가지고 마음대로 사고 팔고 안 돼요. 근데 이게 대량 거래가 터졌잖아요.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거, 거래가 없는 종목이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세력이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누군가 대량 거래를 일으켜서 팔았다, 넘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공시나 뉴스 사항을 하나도 안 봤기 때문에 지금 그냥 차트만 가지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뭐 공시가 있을 수도 있죠. 이날 뭐 수주를 받았네, 뭐가 있었네, 뭐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안 봤기 때문에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차트로만 봤을 때는 거래가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변화는 시작됐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 종목이 싫다, 팔아야 되겠다 하면은 분명히 팔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종목이고요. 지금 상태에서 이 추세상 제가 봤을 때는 지금 5,830원인데요. 한 5,500원 정도 강하게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좀 가져가 보실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유 이거 5,500원까지 빠지면 어떻게 기다려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딱 추세가 나와 있잖아요.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가격대 이날 저점이 5,520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안 봤는데도 그냥 5,5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 5,500원 정도를 제가 생각할 때는 마지노선으로 놓고 보시는 게 좀 좋겠다. 다만 지금 보시면 21선이 이제 우상향으로 터닝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밑에 61선을 깔고 있는데 그 61선도 우상향으로 터닝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쭉 풀렸던 이평선들이 아이고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시겠다. 이게 수렴을 하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한번 수렴을 해서 갔었어야 되는데 못 가고 변동성을 키우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평선들이 조금씩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평선을 모아서 벌어진 이평선을 모아서 돌리는 데는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옆으로 기거나 그 이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등락을 많이 하면서 모아놓은 상태에서 넘어가는 상태.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움직이면 60에서 21선 좀 따라 올라가면서 다시 또 정배열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롯데 시스템 이거 상담하신 분은 뭐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좀 좋은 결과도 있지 않을까. 근데 보면 외국인 계좌에서 좀 매수했다 매도가 나온 거 보면 단타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들어온 계좌들은 CFD 계좌들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기관은 거의 매매가 없는 편이잖아요. 결국은 이 개인과 이 외국인 계좌를 활용하는 검은 머리들의 매매라고 본다라면은 수급이 좀 뭔가 변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외국인 계좌로 쭉쭉 사고 들어올 때 양봉이었었잖아요. 얘네들이 또 뭔가 호재성이나 뭐 뉴스를 보면서 정리가 들어간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은 이쪽 계좌, 이 외국인 계좌로 찍히는 계좌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다시 또 매도세가 나오는지 요걸 좀 보시면서 매도 여부를 조금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근데 진짜 수급이 기관 수급이 정말 거의 없네요. 기관은 시총이 작은 것들은 잘 안 사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롯데 시스템이 시총이 지금 보세요. 915억밖에 안 돼요. 1,000억이 안 돼요. 3천억 이하짜리는 건드리질 않아요. 그리고 915억짜리는 정말 소형주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도 심하고 거래량도 없는데 최근에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뉴스가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안 봤지만 요때 좀 공급 계약 뉴스가 좀 있었었고요. 12월 9일 날 조금 공급 계약이 있었었고 그 이후에 조금 움직임이 좀 있긴 했었는데
특별히 그 뒤로는 뭐 크게 부각되는 뉴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네. 하여튼 잘 참고해서 네. 대응하시고요. 네, 거래량 없는 종목이랑 소형주 같은 경우는 조금 매매하실 때 좀 힘드시니까 좀 이번 기회 올라오면은 좀 보통 근데 이렇게 말했는데 소형주라서 좀 약간 세력주가 돼가지고 막 급등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또 세력이 들어있다 그러면 또 쉽게 올릴 수도 있으니. 그러니까 네. 어쨌든 변수라는 건 항상 있는 거고 그냥 노멀하게 이 정도. 네, 그냥 그림만 놓고 봤을 때는 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동국제약 한번 볼까요? 제강은 바닥이라서 괜찮던데. 제약. 동국제강은 후판 가격도 올린다는데 주가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움직일 때가 지금 된 것 같은데. 철강주들이. 진짜요, 진짜 포스코도 그렇고 진짜 불쌍해 죽겠어. 아니 다 가격을 올린다고 그러는데 왜 안 올라가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결국은 수급인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동국제약도 수급이에요, 맞아. 예. 관심이 없거든 지금 철강에. 동국제약도 보시면 어떤 면에서 보시면 이제 계속 이제 모양새가 이제 이렇게 잘 가려고 하다가 고점은 이제 맞아 떨어졌었는데 여기서 이제 수렴이 되어 있었잖아요. 네. 수렴이 되어 있다가 급락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회사도 약간 코로나랑 관련되어 있는 뭔가 하지 않았었나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랬었는데 여기서 있는 대로 시세 다 내고 아마 여기도 코로나 무슨 치료제랑 관련 있는 거 뭔가 했었을 것 뭐 같아요. 하다가 아마 임상 포기했었나? 그때 한번 좀 찾아봐 주시면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그 효과가 없었거나 아니면 포기했거나 뭐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랑 다른 생각이 들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급락을 다 한 상태에서 역시 이제 여기 수렴점에서 밑으로 점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잡아야 되는 부분에서 방향이 안 잡히고 뭔가 이탈 흐름이 나온다. 그럼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게 가장 강력한 지지대였었는데 그게 깨지는 순간 던졌어야 되는 거죠. 그죠? 동국제약도. 결론적으로는 동국제약도 27,000원 부근 이탈하면서 26,500원이죠. 이 정도 이탈하면서 급락할 때 마지막으로 던졌어야 되는 거죠. 사실 여기 28,000원 깨질 때부터 던졌어야 되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이제 리듬이 있는 거죠. 수렴해 가던 리듬이 어느 순간 삐그덕해졌다.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좀 던졌었으면 좋았겠다 싶지만 어느 가격에 샀는지는 제가 모르니까 그냥 차트로만 말씀드리면 이제 쭉 내려왔고 1단, 2단, 3단 하락했고 그 다음에 이평선들은 풀릴 대로 풀려 있고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상당히 좀 이평선 많이 풀려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저가권의 느낌은 살짝 있죠. 왜냐면 여기 저점이 여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지지는 받고 있는 상태고 뭐 제약사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수익은 내잖아요. 동국제약이 뭐죠? 마데카. 마데카솔 뭐 그쵸? 그거. 그리고 홈쇼핑에서 마데카 크림 엄청 파는데. 뭐 하여튼 화장품 쪽으로. 네. 되게 많이 팔아요. 발라본 사람들이 괜찮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수입이 없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마데카솔은 집에 비상 상비약으로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코로나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걸로 인해서 약간 뭔가 좀 변화됐었던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액분도 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400% 액분도 했었어요, 보니까.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고, 이때는 뭐 액분 호재로도 올라갔겠죠. 아니다, 액면 분할. 무증이 아니구나. 액면 분할 맞나요? 네, 액면 분할. 액면 분할까지 하고, 이제 시세 다 내고, 이제 다 다시 내려온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기업 가치가 없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코로나로 인해서 넘겨졌었던 그 고가권에 형성됐었던 그 가격은 뭐 지금은 좀 잊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이 가격이 보시면 요 가격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하기 전에 가던 가격이잖아요. 정상적으로. 그렇죠. 정상적으로 넘어가던 가격대 쪽으로 지금 현재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지력이 나타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제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내지는 이 부분을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2만 원 정도. 이게 조금 지지선이 있거든요, 여기에. 네. 2만 원 강하게 이탈하지 않으면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는 그 가격까지 내려가지도 않잖아요, 지금.
최근 계속 보시면 이 가격이 지지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27,700원 부근이 오늘도 21선에서 아랫꼬리가 달렸죠. 하지만 이게 이평선들이 다 완전 역배열이고 이 역배열의 이평선들을 정렬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제가 봤을 땐 저 이평선을 갖다가 특별한 호재 없이 정렬시켜서 되돌리는 데는 몇 달 걸릴 것 같아요. 6개월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뭔가 호재가 있어서 급등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저는 좀 파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특별히 부각되는 호재 없고 그냥 바닥인데 나는 그냥 좀 장기 투자해도 되니까 갖고 있어도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은 뭐 최대 2만 원, 최근 단기적인 지지선으로 한 26,600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설정해 놓고 네, 조금 더 보유해 보시는 전략. 다만 이제 상승할 때마다 저항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도 지금 저항인 게 누가 봐도 지금 여기서 걸리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죠? 여기서 걸리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지선이 깨지면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지지선이 깨지면 저항선. 이걸 넘어가야 동국제약 변화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이 저항대, 최근에 있었던 이 저항대 21,600-700원 요 가격대를 강하게 넘어가고 거래 실리고 21선 돌아왔을 때 21선이 따라 올라오는 부분에 저가가 잘 깨지지 않는다 했을 때는 조금 기다려 보시면 어느 날 좀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여기서 사셨으면 제가 그가까지 금방 올 거라고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뭐 최근에 뭐 한 뭐 요 정도라든지 뭐 여기서 나는 지지될 줄 알고 샀는데라고 생각하신다면 기다리면 돌아온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 한 잘하면 한 25,000원? 네, 여기까지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올 수 있으니까 좀 용기를 내시고 기다려 보시는 전략. 나는 죽어도 시간 투자 못 하겠다. 그러면 한번 반대로 해서 종목 교체하는 것도, 그러니까 매수가를 제가 모르니까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무튼 최대치는 한 25,000원까지는 기다리면 올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동국제약이 왜 저렇게 하락하는? 근데 제 보니까 대부분 이 공매도 5월달 작년 그 공매도 제기되고, 네. 그다음에 대부분의 바이오 제약주가 다 그때부터 다 밀리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유가 하락하면서도 뭐 폭락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겠고, 그다음에 뭐 이 회사 코스피 아니에요? 코스닥이에요? 거기 나오지 않아요? 잠시만요. 코스닥 150 안에 들어있네요. 공매도 재개가 됐겠네요. 그러면 네. 또 공매도도 영향을 받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마지막으로 네. 볼게요. NC소프트. NC소프트 이거 이놈의 주식은 갈 듯하면서 안 가. 그러니까 그죠? 이게 사실 또 메타버스 이거 우리도 다 한다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나서 그때 뭐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뭐 상한가 가가지고 여기서 잘 갈라 그랬는데 레포트가 나왔어요. 뭐라고요?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벨로라고.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들어오는 돈, 그러니까 지금 리니지 W가 엄청 잘 나간다고 해서 올라왔었잖아요. 그렇죠. 리니지 W가 엄청 잘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올라왔었는데 그 레포트에서 말하는 즉슨 다른 리니지에서 빠졌다. 저 아랫돌 빼서 윗돌을 맞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게 재밌으니까 요걸로 옮겨간 거죠.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빠진 거죠. 그러니까 신규 유입이 기본적으로. 새로운 네. 고객 창출이 안 됐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신규 들어온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쪽에서 다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은 이제 린지 W는 엄청 좋아졌지만 다른 애들이 그냥 고만고만해졌다라는 거고, 그거 대비해서 이제 신작 게임이 나왔으니까 마케팅 엄청 해야 되니까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실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식의 레포트가 나온 뒤로 우당탕탕탕탕탕 빠졌죠. 근데 일단은 뭐 NC소프트는 뭐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유저와의 그런 상대적인 불화가 많았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60일선은 이제 돌아간 상태죠. 우상향으로. 네, 돌아간 상태고 최근에 좀 조정은 좀 깊었지만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위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21선이 가다가 지금 또 꺾여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61선이 이제 돌아가면서 받쳐주고 있으니까 중기 추세에서는 지지가 되고 있다. 다만 단기 추세가 지금 꺾여 있는 상태인데 일단 NC소프트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70만 원 좀 최대 저항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 75만 원에서는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은 여기 지금 상태에서는 어저께 저점 한 65만 원 정도
네, 여기를 좀 단기적으로 좀 지지선을 설정해 주시고요. 기술적인 반등이 뭐 20일선이 지금 꺾여서 지금 딱 70만 원에 내려와 있거든요. 이걸 강하게 뚫어줘야지 이게 다 또 다시 돌아가니까 1차적으로는 70만 원의 저항인데 요걸 좀 뚫어주는지를 조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 지난번에 여기 이제 여기가 이때가 개인 투자자 한 사람이 뭐 3,500억 샀다고 한 날이잖아요. 뭐 금감원 조사 받는다면서요? 아 그래요? 몰라.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소문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엄청난 일인 내 거죠. 돈 갖고 내가 샀는데 조사까지 받아야 돼요? 열받게? 글쎄 그 뭐 시세 뭐 관련해서 그 시세 관련된 부분에 요새 좀 되게 조사도 많고 그다음 또 소수 지점 뭐 관여 종목으로 뛰는 종목도 되게 많은데 그런 거 내년부터는 조금 완화한다는 얘기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NC소프트가 그런 레포트 나오면서 빠진 거죠. 근데 여기서 75만 원 두 번 저항 받았을 때 좀 단기 매도는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일단은 최대 매도 저항 포인트는 75만 원이라고 NC소프트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급락하기보다는 완만한 조정과 변동성을 좀 보이면서 방향 전환을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 요새 사실 게임주들은 춘추 전국 시대예요. 대형사들이 자꾸 작은 회사들 다 지분 투자하고 사버리고 있잖아요. 특히 뭐 위메이드가 거의 막 공격적으로 그러고 있고 컴투스도 뭐 그러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니 뭐 블록체인이니 NFT니 이런 거 할 수 있는 회사들은 다 돈 많은 게임 회사들밖에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회사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외부에서 돈을 투자받기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투자를 받고 투입을 받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NC 소프트는 뭐 자력 갱생이 가능한 회사다 자본 보니 싸움이 돼 버리니까. 네, 당연히 자본력이. 요번에 NHN 보니까 어우 돈이 정말 NHN 같은 경우는 깜짝 놀랐어요. 보통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은 보통 몇 달 동안 사잖아요. 일주일 만에 다 사버렸어요. 자사주 사겠다는 거를 NHN은 다 사버리고 나더니만 다 사버렸다는 발표하고 나서 그날 장마가 나고 무증까지 할 거야. 딱 이렇게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부럽다. 돈 많구나. 이랬는데 오, NHN 멋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아무튼 NC소프트 가지고 계신 분도 약간 조금 스트레스 받는 구간인 거는 확실히 맞는데요. 또 수급도 이렇게 막 돌아오는 게 아직 없으니까 개인들만 좀 매수하고 있으니까 또 기금도 이렇게 막 공격적인 매수세가 없잖아요. 이때 조금 사다가 다시 또 4분기 실적이 고만고만하다고 하니까 또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돌아오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NC소프트가 또 예전처럼 막 미친 듯이 폭풍같이 막 이렇게 저점을 깨고 내려가기도 사실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보유를 말씀드리겠고 뭐 상황에 따라서 뭔가 또 호재성 뉴스가 나와서 확 올라오면 그래도 혹시 모르니 75만 원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줄였다가 넘어가는 걸 확인하고 그때는 다시 사자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참고하시고요. 지금 그럼 이제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그 이번 주 시장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좀 별로 재미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계속 이제 종목만 들었다 놨다 계속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번 주를 보낼 것이냐 며칠 안 남았지만 대응을 네.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저는 그냥 가만히 가만히 있거든요. 있자. 왜냐하면 갖고 있는 건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양도세 때문에 빠지는 것좀 가만히 있으면 다음 주에 자동으로 해결이 될 거고. 그다음에 대형주 같은 경우 빠지면 솔직히 조금 사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배당도 받고. 그리고 그다음에 빠지면 저는 사는 거는 IT 쪽. 최근에 보시면 시장이 모든 방향성이 다 자동차에 맞춰져 있어요. 못 그래요? 느끼시나요? 왜냐하면 로봇 관련주도 그 로봇차 때문에 그러는 것도 있고요. 삼성이 또 로봇에 투자하는 자율주행도 막 하긴 자동차 관련이 있죠. 삼성이 이쪽, 그다음에 반도체도 삼성이 차량용 반도체 한다고 하니까 다 날아간 거거든요. 비메모리랑 차량용 반도체들이. 그다음에 아까 로봇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카메라도 자율주행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자동차를 향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근데 자동차가 옛날처럼 그냥 부릉부릉 아니잖아요. IT 기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냥 덜덜덜덜 가는 차 아니잖아요. IT 기기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장화, 이런 전장화에 집중되어 있는 IT 하드웨어 쪽들을 계속 집중하시는 걸 계속 말씀드렸고, 저도 뭐 다른 방송을 통해서도 뭐 아침 방송할 때마다 계속 카메라 쪽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쪽도 시세가 출중하게 나 있는 상태예요.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반도체도 차량용 반도체, 뭐 차량에 붙어 있는 카메라, 센싱들 뭐 이런 부분들이랑 로봇도 다 마찬가지고 자율주행 뭐 다 마찬가지고 삼성이 로봇 투자해 뭐 CES에서 발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 차량용 반도체 투자도 많이 할 거야. 막 이러니까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결국은 대기업이 투자하는 쪽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IT, 자동차 이런 쪽들은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갈 필요는 있겠지만 빠지면 빠지는 대로 그게 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LG 이노텍을 보면서 저는 LG전자는 사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러게, 하고 LG전자에 있거든요. 그것도 전장 사업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LG전자가 이런 진짜 이런 말 해도 돼요? 더럽게 안 가요 정말. 이미 해놓고 뭘 물어봐요. 하기 전에 물어보고 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진짜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방송에서 못 하잖아요. 유튜브니까 좀 괜찮아요. 하는데 예. 진짜 더럽게 안 가요 진짜. 그 LG전자 주주분들은 아마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그때 여기 이쪽이 이제 LG 마그나 얘기 나왔을 때 갔던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LG 이노텍 전장으로 가는데 뭐 메타버스도 가고 있지만 LG 이노텍 지분 LG 전자가 60% 40% 넘게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고 그다음에 LG 이노텍 혼자 아니죠. LG 전자가 전장 쪽에서 수주를 계속 받아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사실 뭐 LG 이노텍은 애플의 그 XR 때문에도 뭐 가긴 했습니다만은 LG 전자도 전장 쪽에서는 분명히 나중에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자동차가 가면 LG전자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혼자는 못 가겠지만 제가 볼 땐 자동차가 가면 LG전자 간다. 그리고 느낌이 왔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느낌이 왔어? 이거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 이렇게 해도 나중에 LG전자 어쩔 거야 막 이렇게 댓글 달리면은 안 되는데. 근데 제 느낌에는 LG전자도 때가 다가오고 있어. 물론 이렇게 외국인 매도세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그렇게 크게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전장 쪽 이런 쪽들을 보면은 LG전자도 분명히 방향 전환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음에 이제 가려면 기본적으로 14만 원을 넘어가야 돼. 이게 14만 원이 되게 난공불락이에요. LG전자가.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이게 선이 예전에 미리 그어놨던 선들인데 여기가 다 지지가 됐던 부분이들이잖아요. 네. 보이시죠? 여기가 다 지지가 됐던 부분인데 여기서 15만 원 돌파 실패하면서 14만 원이 깨지면서 급락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LG전자도 14만 원을 강하게 뚫어줘야 추세가 확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LG전자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사실 12만 원 언저리면은 막 사시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었는데 거기까지는 만약에 안 내려간다 쳐도 12만 원 안 와도 12만 5천 원? 이 정도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이걸로 단기적으로 막 공격보다는 저는 좀 모아가기를 좀 추천드리는데 지금 뭐 룸이 그렇게 크지 않네요. 지금 129,500원인 건가요? 지금? 네 맞아요. 그럼 뭐 거의 여기서도 한번 급등했었잖아요. 그때 여기 그때 갭 있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때도. 네. 근데 여기서 딱 메꿨잖아요. 이제 이 갭을 딱 메꿨기 때문에 이제 갭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LG전자는 12만 5천 원, 6천 원? 요 정도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계속 좀 지지선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주가는 서서히 조금씩 터닝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신다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현대차도 지금 수렴되어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도 아직은 노답이긴 한데 방향은 조금씩 변화가는 느낌은 사실 있어요. 요새 기아가 가장 좀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더 현대차보다는 좀 좋다고 말하는데 이제 자동차는 지금 다 수렴 상태인데요. 이 수렴 상태를 뭔가 조금 뚫어줄 만한 뭔가 이 박스 얼마나 지겨워요. 올해 내내 박스거든요. 이걸 좀 뚫기 위해서는 경기 회복이라든지 확실히 좀 매출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나타나야 되는 부분들에서 자동차는 조금 기다려야 되지만 LG전자도 이 자동차랑 방향은 분명히 같다. 최근에 보시면 타이어들도 막 이제 밑에서 튀어 올라오고 있듯이 좀 어느 정도 너무 과하게 빠진 종목들한테서는 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기도 전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기도 자율차, 전기차 다 수혜주잖아요. MLCC. 삼성전기도 이제 조금씩 이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같이 봤었지만 변화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낮아지던 고점이 여기서 지금 뚫리고 있잖아요. 네. 이 방향 전환을 좀 시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삼성전기도 삼성전자 가고 삼성전기 다 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이 가져야 사실 주가가 3,000이고 3,050이고 3,200이고 갈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대형주들이 지금 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죠. 단순히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두 개로만 지금 가고 있고 LG노텍 혼자 간 상태인데 이런 변화가 조금 생기는 시점이 결국은 좀 내년이 아닐까. 그래서 IT 중대형주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들도 지금은 다 내년을 도모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조금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좋은 종목들은 사서 모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조금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반도체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요번 주는 정말 연말에는 거래가 별로 없고요. 그냥 뭔가 좀 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사면 물리는 그런 희한한 갈 것 같아서 사면 물리고 빠질 것 같아서 팔면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지금 시장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이번 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 변동성을 활용해서 저점에서 우량주들, 경기 민감주들, 내년에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은 중기적으로 사서 모아가는 구간.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물렸던 종목이 갑자기 이제 뭐 이벤트 때문에 확 올라오면 저는 비중을 좀 줄이거나 매도해 놓고 다시 좀 저점을 기다려보는 전략. 사실 저도 오늘 웹젠 정말 포기했던 종목이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한 방에 올라오더라고요. 아까 뭐 바른손 ENA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시피 그냥 어느 날 생뚱맞게 갑자기 올라오는 종목들은 아 이게 추세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추세를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뭔가 좀 내가 이 종목을 버리고 싶었다,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골칫덩어리 같은 종목들이 있었으면은 요번에 좀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조금씩 줄여 놓으시고 약간 우량주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배당도 배당이지만 내년에 좋아질 수 있는 코로나 때문에 최대 피해를 봤던 종목들이라면은 요번 주에 대주주 양도세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이슈들로 인해서 변동성을 보일 때 좀 조금씩 사모아가는 전략, 네, 요런 부분들. 아까 아무튼 현대모비스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이제는 진짜 바닥이 아닐까요? 바닥이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진짜- 현대모비스 때문에 괴로운 그 마무리 한 해를 아니 이렇게 채팅창을 보면 어디 가면 저 맨날 저 현대모비스 추천한 사람으로 찍혀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때 그 애널리스트가 지배구조 관련해서 얘기한 거를 말씀드리면서 말한 거였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좀 빠져서 아 27만 원 언저리면은 좀 모아보셔도 돼요. 이 정도로 얘기했었는데 지금 엄청 빠져 있거든요. 그 현대모비스의 데모로 우리가 인정을 아니 저 진짜 현대모비스 30만 원 넘어가길 진짜 간절히 기대하고 있어요, 진짜. 기대하면 안 되고 기도를 해주셔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네. 이게 지금 아까 뭐 삼성전기도 뭐 비슷하지만 현대모비스도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이거예요.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이 임박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된다. 왜냐하면 누가 뭐래도 분명히 현대차 그룹 안에서는 얘를 사 모아야 된다. 결국은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 들어오면은 팔아서 이걸 살 거다고 했던 그 옛날에 그 시나리오 있잖아요. 그 애널리스트가 썼던 그 시나리오가 이제 좀 현실화가 돼서 좀씩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좀 공격적으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대차 그룹 안에서는 현대 오토에버가 이거 자율차잖아요. 자율주행 테마에 네. 들어가 있죠.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조금 가볍게 잘 가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근데 사실은 고점이 이렇게 낮아져서 옛날에 체크해드렸잖아요. 네. 요번에 넘어섰잖아요. 이전에는 내려오면 한 요 정도가 지지선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 넘어섰던 부분이 지지선이 된다는 거. 아니 근데 이렇게 차트를 보면 길게 시기열을 길게 보면은 조정 받을 만 하네요. 작년엔 너무 많이 올랐, 맞아요. 정말 많이 올랐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대형주들이 올 한해 괴로웠던 거는 사실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받는 거라고 또 볼 수도 있겠네요. 그건 맞아요. 반도체들도 많이 쉬었다고 하지만 그것들도 많이 올라와 있던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사실 여기서 요 구간에서 이게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짧아 보이죠?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이거 2달이거든요. 2달 동안 이러고 있으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올라오면 아마 여기서 아마 다 파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렇죠. 직전 고점 왔다고. 근데 기본적으로 직전 고점이 돌파되는 종목은 추격 매수가 정답이죠. 근데 정말 여기서 추격 매수 하신 분들은 오유 4배나 올랐었잖아요. 대형 시세가 났고.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박스권이잖아요. 이거 뭔가 큰 시세를 내려면 자율주행차 따라서 뭔가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죠. 아무튼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정받는 거거든요. 근데 많이 올라온 걸 사놓고 내 주식 안 간다고 조정받는다고 그러면 본인만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런 뭐 부분들. 지금 시점에서는 각자 지금 산 그 가격대에서 자꾸 상승하기를 바라는 거니까. 아, 그럼요, 네. 그럼요. 근데 진짜로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장은 조금 가려면은 중대형주들이 가져야 돼요. 근데 사실 1월달, 2월달이 가장 조심해야 될 때요. 네. 그때 IPO가 너무 많아요. 대형 그렇지. IPO.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네, 그래서 현대 엔지니어링도 있고 그 두 개가 조금 돈 먹는 하마라서 좀 상반기, 그러니까 1월달 초반 이후로 해서 2월달까지는 조금 수급적인 부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긴 해야 돼요. 네. 외국인이 안 돌아오면 그냥 그 안에서 뺑뺑이잖아요. 네. 근데 판돈이 큰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판돈이 큰 게 안 들어오면 어쩔 수가 없고 또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 테이퍼링의 금리 인상이니까
네, 뭔가 알겠습니다. 부담은 있습니다. 네, 하여튼 힘내시고요. 네, 이제 끝내도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내가 아까서부터 끝내자고 눈치를 줘도 계속 이어져가지고. 나 미치겠어. 이러다 밤새 얘기할 것 같아. 이 방송만 오면 왜 그러는 거죠? 아, 진짜? 어디 언제 날 잡아서 우리 박진희 부장님 원 없이 그냥 쭉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어. 진짜 한번 해봐야 되겠어. 내가 얼마까지 할 수 있나.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정은 하여튼 최대한 그 뭐라 그럴까 정말 넘치시는 걸로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12월 22일이죠. 네, 장마감 후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하여튼 내일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럼요. 건강 잃지 않는 코로나 선에서 안 걸리면 최고예요, 지금은.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예, 이 또 주식 투자하면서 마음의 병 얻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안 아픈 게 최고예요, 진짜로. 네, 하여튼 건강 신경 쓰시면서 오늘 하루 편안한 밤 휴식 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